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음성학과 의문론 수업의 강의를 맡은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언어치료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먼저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교과는요, 언어치료에서 기본적인 전공 수업이 되는 이른바 음성학과 의문론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반드시 언어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아니더라도요, 음성학이나 의문론에 호기심이 많은 그런 수강생들이라면 이 교과를 들으시는데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 수업은 두 가지 학문적인 초점에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학이라고 하는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학문이고요. 또 하나는 의문론이라고 하는 보다 추상적인 우리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배열 규칙에 대한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음성학이 무엇인지, 의문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간단한 내용들은 강의 계획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부제를 제가 달아봤습니다. 바로 언어의 연구와 언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번 수업의 전반부는 언어를 연구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오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 연구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탐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후반부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연구와 언어학의 역사입니다. 자, 역사 부분이죠. 우리는 어떠한 학문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보통 대부분 학문들은 그 학문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좀 다루게 됩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학이란 게 무엇인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흐름, 오늘날의 언어 연구들은 조금 응용된 언어학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있는 이 언어병리, 언어치료도 그런 응용적인 언어학이거든요. 응용 언어학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소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역사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진부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학의 과제입니다. 언어학의 과제. 자, 언어학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언어학이라고 하면 어떠한 언어의 원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필연적인 건지 아니면 관습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춰왔던 게 언어학에 대한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좀 오늘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동물의 의사소통과 언어의 기원. 네, 요 두 가지는 어떤 측면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언어가 과연 유전되느냐, 즉 진화되느냐, 진화가 맞겠네요. 유전보다는 언어가 진화에 입각한 것이냐, 자, 언어가 진화에 입각한 것이냐, 이거를 밝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진화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예로 동물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쳐 본 시도도 과거에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언어의 본질. 자, 본질이라 하면 특성이죠.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기능들, 이게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역사, 이런 언어의 어떤 진화론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반드시 언어의 본질, 언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학습해서 가시면
아주 이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재미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들을까요? 자, 우리는 상대방의 말, 언어를 어떻게 들을까요? 자, 예컨대 제가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I love you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love, L-O-V-E가 아니라 love, 예, R로 시작되는 단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운다라는 뜻이죠, love.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단언컨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I love you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즉, 우리는 언어를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스피치는 우리가 아주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실은 우리가 입 밖으로 이렇게 전달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런 과학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공기의 입자를 타고 이런 발화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청신경까지 전달되면서 뇌에서 해석하기에는 결국 언어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언어적 체계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듣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 세계화 시대의 주변에 외국인들 참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또박또박 발음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외국인이 여러분들을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안 했어도 우리는 뒤에 말을 약간 흐리더라도 인사라고 알아들을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물론 이와 같은 발화들을 이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음해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발음이 물론 뒷부분이 정확하게 하세요는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인사라고 하는 부분들로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로 듣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로 발음한 단어를 안녕하세요로 듣게 됩니다. 즉 이는 뭐냐? 우리는 언어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 속에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어떠한 언어적인 부분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문학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좀 들으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언어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들으시게 되는 언어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번 슬라이드에서 좀 정의를 내려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언어학이란 인간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얘기합니다. 자,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는 언어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요, 대부분의 학문들이 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역사학, 철학 이런 것들도요, 요즘엔 인문과학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어도 언어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과학자 안 붙이는 학문을 참 보기 힘듭니다.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보건과학이죠. 자, 마찬가지로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자,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결국 뭔가 증거를 찾아내고요, 검증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학이란 이런 건데, 그렇다면 언어의 연구 대상은 무엇일까요? 자, 언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화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게 오랫동안 언어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랑 추상적인 것이냐? 네, 추상성. 네, 여기 지금 제가 좀 추상적이라는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결국 언어라는 게 보편적이냐? 네, 언어라는 게 보시면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인간은 언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나라와 문화와 인종이 다 틀려도요, 언어라는 걸 쓰고 있죠. 저기 밀림에, 원시 밀림에 가셔도요, 예, 그 원시인들도 언어를 씁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죠. 예, 인간이면 누구나 쓰고 있는 이 언어라는 건 보편적인 거냐? 인간 문화 내에서 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거냐? 아니면 언어라는 건 구체적인 거냐? 다시 얘기하면 개별적인 거냐? 네. 언어라는 거는 역사와 시대와 어떤 지역과 인종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국어가 틀리고요. 일본어가 틀리고 중국어가 틀립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 말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의 말이 틀리고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틀리죠. 언어는 틀립니다. 언어는 변화하는 거죠. 자, 이거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변화에. 언어라는 게 변화하는 거냐? 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뒤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언어학이란 언어를 과학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언어학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간단하게 이 고대 그리스 시대 언어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언어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거, 규칙적인 거 이런 특성들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언어라는 게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냐면 언어에 대한 이런 학문을 탐구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적 호기심과 실용적 목적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언어에 대한 학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언어에 대한 관심은 호기심이 사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었는데요. 이런 언어를 연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철학자였다는 거죠. 플라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학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계속 고민합니다. 원래 철학자라 하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언어라는 게 필연적이냐? 즉, 네, 인과관계처럼, 네, 비가 오면 이 옷이 젖는 것처럼요. 네, 언어라는 게 자연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탁 생긴 거냐? 아니면 언어라는 게 관습적, 네, 규칙적이냐? 언어 치료에서 앞으로 이 수업에서 관습적이라는 용어가 쓰이면 무조건 규칙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관습성은 규칙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발달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발달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많은 언어학자들이 과거부터 이러한 두 가지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오늘날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라는 게 규칙적으로 좀 발달한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규칙성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좀 뒤에서 또 간단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언어는 철학자들로부터 지적 호기심과 실용적 목적에 결합된 그런 목적으로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서론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예, 이거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네. 아마 그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벨탑 신화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태초에 이 성경 전설인데요. 원래 인간은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주 오래전 이 시대에 어느 날 사람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네, 이 권력자들은 원래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점점 높은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늘에 가깝게 올라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노하셔가지고요, 어떤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서로 인간이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벌을 내렸다, 그런 재앙이 내렸다라는 게 이 바벨탑의 전설입니다. 물론 전설이죠. 이때부터 뭐 정말 인간이 언어가 서로 달라진 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언어라는 게 이렇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라는 거죠. 예, 아주 재미난 전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 필연적이냐 아니면 관습적, 규칙적이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습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오늘날의 학자들이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습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 관습성. 네, 규칙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규칙이 중요합니다. 자, 변한다라는 거죠. 변한다. 규칙, 변한다. 자, 보시면 언어가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요, 즉 언어라는 게 아주 인과관계적으로 반드시 동시에 생겨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음에 두 가지 제가 설명하는 현상을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죠. 네, 100여 종에 가까운 언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같은 혹은 비슷한 사물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자, 예컨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네 발 달리고 꼬리가 길고 멍멍하고 짖는 그 포유류 동물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나라에선 개라고 부릅니다. 개. 자, 우리나라 말로는 개죠. 자, 프랑스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선 시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훈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까만색 아주 다리 짧은 그 개를 닥스훈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검은 개란 뜻이죠. 자, 훈트. 일본어에선 이누라고 부르죠. 그 애니메이션 보면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의 이누가 개란 뜻입니다. 스페인어에서는 빼로라고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필연적이라면 언어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그 현상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탁 반드시 인과관계처럼 튀어나온 거라면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사물을 부르는 비슷한 사물을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규칙이 있고 변한다라는 이런 관습성에 좀 더 가까운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자, 언어라는 게 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라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자, 예컨대 지금 뿌리라는 단어는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불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훈민정음 보시면 불휘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뭐 이런 용비어천가인가요?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불휘라고 불렀던 거죠. 꽃이라는 단어는 옛날은 곧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네, 곧이라고 불렀죠. 자, 감기는 고어는 옛날 말은 곧불입니다. 자, 이처럼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사물을 일컫는 소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필연적이라는 거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런 현상 때문에 생겨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언어라는 게 이런 필연성보다는 관습성, 즉 규칙성에 조금 더
이게 맞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반증하는 하나의 반대로 증명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관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시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관습성이 더 중요하다. 예, 규칙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근데 실은 이런 관습성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예, 보시면 언어가 규칙에 따라 발달한다. 이게 제가 관습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규칙이 있다. 자, 언어가 규칙에 따라 발생한다라는 이 관습성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냐? 자, 바로 대표적인 게 의성어입니다. 자, 의성어가 뭘까요? 실제 사물의 소리를 모방한 소리죠. 우리 세상의 소리와 언어가 서로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뭐 시냇물은 졸졸졸졸 흐르고요. 네, 개는 멍멍멍 짖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성어라고 하죠. 자, 근데 보시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개의 울음소리를 졸졸졸졸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런 언어는 없어요. 네, 비가 내리는 소리를 야옹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모방한 소리니까. 즉, 소리를 모방한다는 건 이거 필연성에 가깝거든요. 네, 인과관계에 가까운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습성에 대한 어떤 관습성을 지지하지 않는 의성어는 네, 좀 필연성을 지지한 예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일한 동물의 웃음소리라도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보시면 한국어는 멍멍이라고 하죠. 개의 울음소리요. 멍멍. 영어는 어떻습니까? 바우와우. 네, 스페인어는요. 구아우 구아우. 이처럼 동일한 의성어인데도 언어에 따라 좀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은 언어에 대한 관습성을 또 반증하는 예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에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결론에서 얘기하면 언어라는 건 필연성이냐 규칙성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에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언어는 보다 더 규칙이 있다라는 거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 치료라든지 순수 언어학이라든지는 언어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언어에 대한 어떤 큰 연구 방법, 화두에서의 어떤 규칙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언어의 어떤 시대별로 연구 방법에 대한 역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이라기보단 언어에 대한 어떤 연구의 흐름들이었습니다. 항상 언어의 연구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동일했던 건 아닙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더 강조됐던 것들이 있고 또 변화되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 아주 오래전 시대죠. 자, 기원전 400년경에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요. 크라틸루스라는 어떤 그런 저서에서 언어 문제를 최초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존하는 기록 속에서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탐구했던 가장 오래된 사람은 바로 플라톤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플라톤 잘 아시죠? 철학자입니다. 자, 철학자입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가 이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언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수사학과 문헌 비평의 영역 내에서 언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언어 문제를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룬 거죠. 자, 어떤 문제를 특히 다루느냐? 아주 흥미롭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최초로 단어를 구분한 사람입니다. 자, 최초로 단어를 구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자, 명사구, 동사구, 접속사, 관사, 대명사. 자, 이런 것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 연구들, 특히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언어 치료학, 언어 병리학에서는 이 문과 친구들도 있고 이과 친구들도 있고 해서요. 학생들이 특히 이과 출신 학생들은 이 단어 부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지도하는 교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교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왜냐? 이 부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원망할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것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편하게 언어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100년쯤 흐르면요. 기원전 300년경에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모여서 스토아 학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네, 철학 학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언어학을 철학 내에서 독립된 분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원전 300년에 와서는 언어학이라는 거는 독립된 분야였어요. 이제 더 이상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이 사람들은 언어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디오니시우스 트락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문법이 뭐냐? 문법이란 신과 산문 작가들의 언어 사용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 사용을 경험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언어 사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접하시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등장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업적은 뭐냐?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의 최대 업적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 문법의 기초를 제공했다. 자, 전통 문법의 기초를 제공했다라는 게 이 고대 그리스 언어 연구의 의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막 요즘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 영어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영어 할 때 문법이잖아요. 네, 그래머. 이 문법이라는 것도 그리스어의 그레메타라고 하는 이 문자에서 등장한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는 이런 전통 문법에 기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는 이와 같았습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세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로 기억하십니까? 중세 시대요. 중세 시대라고 하면 한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로 요약하면 중세 시대는 바로 종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네, 암흑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암흑 시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의 중심이 중세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중세에는. 그래서요, 음악도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종교 음악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죠. 자, 심지어 문법이라는 것도 당시에 이런 종교에 대한 성서들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 문법, 라틴어가 당시에는 중세의 유럽에서의 공통 언어인데요. 네, 라틴어 문법을 교육의 도구로 중시하게 되죠. 왜냐? 이 라틴어 문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들을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7가지 교양 학문이 중요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변증법, 수사학, 음악, 수학, 기하학, 천문학, 문법. 자, 이 중에서 심지어 문법이 제일 중요한 걸로 간주되어 왔었죠. 자, 이 사실은 중세시대의 문법은 신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후기 중세시대부터는 라틴어 문법이요, 철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자, 그 중에서 내성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세와 르네상스 이후의 언어학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성 문법. 이게 뭐냐? 자, 문법을
인간의 정신과 연결하는 거죠. 문법을. 문법하고 정신하고 연결한 겁니다. 자, 어려우시다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자, 명사. 명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이 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펜은요, 시대가 지나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곳에 계속 존재할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분해되지 않는 이상 계속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자, 반대로 동사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다. 이거 일시적인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걷는다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먹는다. 예, 생각해보면 먹는 행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먹는다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인간의 어떤 정신과 연결하는 게 내성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언어 연구의 의의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는요. 자, 천년간 지속되었던 문헌 기반의 문법이 거부되고요. 인간의 정신의 탐구라는 철학적 목적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의의죠. 인간 정신을 탐구했다. 자, 뭘로? 바로 내성 문법으로. 자, 내성 문법으로 탐구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르네상스 이후에 보면 인쇄술이 발달해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언어 연구와 보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네. 그 다음에 또 라틴어 이외에 중세 이후에는 라틴어 이외에도 영어나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 이상 라틴어로만 성서를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성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중세 언어의 어떤 의의는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문법의 기초가 등장했고요. 지금 보시는 중세에는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넘겨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자, 르네상스 이후에 18세기 후반의 어떤 언어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 시대죠. 자, 식민지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 예, 이 끔찍한 아주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이 침략을 하면서 식민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로 18세기 후반에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국에서 파견된 식민지 관리였어요. 자,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이 사람이 이 윌리엄 존스가 아주 언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영어하고 인도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어하고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이게 유사한 게 아닌가? 비슷비슷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 언어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비교 언어학이 등장했습니다. 자, 비교 언어학이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언어끼리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비교 언어학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이 되죠.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언어학에 의의를 두자면 바로 독립된 학문으로서 연구 방법이 확립되었다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따라올 만 하신가요? 이 역사 부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 방법이 변화하더라. 예, 이런 어떤 언어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시대가 흐릅니다. 시대가 흘렀어요. 20세기. 예, 이 비교적 가까운 시대네요. 예, 지난 세기죠. 20세기에 등장하면 언어학이 또 관점이 바뀝니다. 네.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소시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시르. 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언어 연구에서 구조를 중시하는
이른바 구조주의 언어학을 탄생시킨 거죠. 구조주의. 자, 소수지를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와서 구조주의 언어학을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조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조주의란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언어라는 게 단순한 실체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자, 키워드 이겁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언어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구조주의 관점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비읍이 있죠? 브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브라는 소리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평음이라고 하죠. 이 평음은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뿌, 푸, 이런 것들을 경음 또는 격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브라고 한 소리에서 조금 더 바람 새는 소리를 넣으면 푸가 되고요. 브라고 한 소리에서 좀 더 긴장을 주면 뿌라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시 대립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자질이 생겨나는 거죠. 네, 좀 어려운 말로 의문자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상호작용. 즉 얘는 이러한 것들이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상호작용하는 거죠. 힘을 좀 더 주느냐 덜 주느냐, 바람을 좀 더 세게 내뱉느냐 안 내뱉느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주의적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에는 또 여러 가지 20세기에 와서는 조금 더 체계화되는데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기호의 한 종류임이 명확하게 됩니다. 기호가 뭐냐? 자, 기호. 어떤 사물, 어떤 표현이 다른 사물, 다른 내용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기호라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길을 건너실 때 신호등을 보면 빨간색에서 멈추게 되시잖아요. 자, 파란색에서는 그걸 통과하시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약속이죠. 하나의 약속. 네,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건 멈춰라, 지나가라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언어도 이와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기호라고 하는데 이 기호의 한 종류더라. 네, 어떤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간결한 수단이죠. 사실은 이런 게 언어더라. 자, 또 한 가지 실질과 형식을 구별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세기 언어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질과 형식이 이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소리의 형식은 음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을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들을 음소라고 하죠. 언어 체계죠. 자, 의미의 형식은 어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 의미는 이 언어 치료에서는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그 단어. 어휘 체계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네, 20세기 언어학에 와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계열적인 관계와 결합적인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계열적인 관계와 결합적인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하나 문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네, 아이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이 같은 문장에서 보시면, 자, 아이라고 하는 요 앞에 주어 대신에 엄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엄마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자, 어떻습니까? 말이 되시나요? 네, 말이 되시죠? 자, 이게 말이 되신다라는 건 결국 이게 계열적 관계, 이런 것들을 계열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어떤 단어를 넣더라도 네, 이 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죠. 자, 반면에 결합적 관계는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사과는 먹었다고만 결합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사과는 탄다, 탔다, 이런 거랑은 결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특정 단어에는 어떠한 특정 단어만이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결합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20세기 언어학에 등장했더라. 자, 그래서 의의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주의적 사상은 20세기 언어학의 어떤 기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적 사상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고요. 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계는 뭐냐? 언어학을 구조주의적 사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건 시도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20세기 언어학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자, 21세기에는 1950년에 시작된 아주 위대한 그런 사상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21세기의 어떤 언어학의 관점에서의 토대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950년대 이후에 아주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생성 문법입니다. 노엄 촘스키. 자, 혹시 여러분들 노엄 촘스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노엄 촘스키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위대한 언어학자이고요. 자, 이분은 불과 최근까지도 MIT라고 하는 미국의 공과대학의 언어학과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공과대학의 교수로 계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 발표한 문법이 바로 생성 문법입니다. 다른 말로 보편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노엄 촘스키의 이 생성 문법, 보편 문법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거듭해서 정립이 됐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에요. 자,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이거죠. 자, 언어는 타고난 장치, 타고난 기제, 네, 메커니즘, 장치가 있더라라는 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노엄 촘스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언어적인 타고난 기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언어가 학습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이거죠. 자, 제가 하나의 영어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I goes with mom 이라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일까요? 아니면 맞는 문장일까요? 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예, 이 부분이죠. 예, 이거 go는 불규칙 동사라서 과거형인 went를 써야 됩니다. 영어에서 ed를 붙이면 물론 과거형이 됩니다만 go는 went를 써야 돼요. 그래서 I went with mom 이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틀린 문장을 아이가 아이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이 썼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학습에 의한 거라면 주변에서 분명히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타고난 장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반증하는 거죠. 반대로 증명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주격조사 보시면요. 우리나라 주격조사에는 이가 있고요. 다른 주격조사는 가가 있죠. 이나 가가 있죠. 자, 근데 아이들은 주격조사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외국인들도 이 주격조사 어떤 경우에 이가 붙는지 어떤 경우에 가가 붙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 가지 전략을 세우죠. 어떻게 하느냐? 이 주격조사 두 개를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미가 뭐 선생님이가 했을 때 이렇게 이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 주격조사의 과잉 일반화라고 해요.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네, 주격조사의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른이 아이에게 고미가 뭐 선생님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은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언어 습득을 보시면 아주 복잡한, 이 언어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하지만 어떤 아이라도 모국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언어가 학습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걸 반증하는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어 연구의 대상이 언어 수행보다는 언어의 능력이다라고 보게 된 거죠. 자, 21세기가 됐습니다. 21세기에는요, 이제 더 이상 순수 언어학을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순수 언어학이 줄어든 대신에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전산 언어학이라든지요, 인지 언어학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등장한 뇌과학이라든지 음성학성, 그리고 이 수업에 또 근간이 되는 언어병리학, 언어 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등장하게 됐죠. 파생됐죠. 실은 이런 것들의 토대는 바로 언어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 음성학과 의문론이라는 이 기초 언어학 수업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10주간 아주 재밌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부분들은 언어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가 처음 시작됐는데 이게 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규칙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학문들로 파생되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역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언어에 대한 본질, 특성이에요, 특성. 언어에 대한 특성, 그리고 언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언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본질입니다. 자,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첫 번째, 규칙 지배성과 창조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만형 아프리카 남자. 네, 비만형 아프리카 남자라는 제가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거 순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프리카 비만형 남자.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비만형 남자. 좀 말이 되나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아프리카 비만형 남자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언어는 어떠한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 어떠한 규칙이 있더라. 자, 그래서 언어의 첫 번째 특징은 규칙성입니다. 언어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시를 보시죠. 자, 어제 나는 메가더 동상이 코딱지 후비는 모습을 나의 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보고 깔깔깔깔 웃었다 라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네, 이런 문장 꼭 들려드리면요. 아니, 어떻게 동상이 코딱지를 후벼? 이거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깐깐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 문장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이런 문장 혹시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런 문장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예전에 봤을 리가 없겠죠. 자, 이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장 읽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아마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매번 새로운 문장을 우리가 읽게 되고 매번 새로운 문장을 산출하게 되죠. 자, 이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 우리가 창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창조성. 네, 언어는 수많은 내용들을 창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언어는 규칙 지배성이 있고요. 자, 언어는 창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언어는 형식과 내용이 독립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형식과 내용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자, 형식은 문법을 얘기하고요. 내용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형식과 내용이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시면 이 슬라이드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A와 B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A와 B가 서로 관련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자, 옳은 문장이죠? 네. 자, 전부 다 이 지금 단어들이 의미는 곧 다른 말로 단어죠. 단어들 제대로 사용됐죠? 틀린 단어 없습니다. 자, 근데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단어들을 순서만 바꿔봤습니다. 학생에게 좋겠다고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말씀하셨다. 어떻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다. 자, 결국 이걸 보시면요. 의미가 적절하더라도 형식, 문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의미와 형식은 서로 관련이 없다.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적절하더라도 의미가 정확해야 사실은 됩니다. 보시면 자, 망치가 걷고 있다. 그 여자는 빨리 예뻤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요. 예, 문법적으로 적절하죠.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 동사 위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순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잘못된 문장입니다. 망치가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단어가 의미가 잘못 사용된 거죠. 자, 그 여자는 빨리 예뻤다. 예, 물론 뭐 빨리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충분 10분 고려 이해가 갑니다. 네, 뭐 의학적인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빨리 예뻐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뻤다는 빨리와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의미적으로 잘못 쓴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얘기하면 형식과 내용은 독립적이더라. 결국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언어와 형식은 독립적이더라. 자, 지금 또 다른 언어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실 수 있나요? 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죠. 자, 하나만 보시죠. 네. 지영이는 철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네. 지영이는 철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이 뭔가요? 무슨 상황인가요? 뭐 철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저 곁에는 두고 싶은데 예, 뭐 저기 사랑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이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추상적 표현. 추상적 표현이에요. 추상적인 표현. 이 추상적인 거,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또 다른 기능은 뭐다? 언어의 또 다른 특성은 바로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추상성. 네. 여러분들 언어는요, 추상적인 상황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약간 슬프다, 푸르죽죽하다, 예, 이런 표현들 외국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푸르죽죽하다. 이거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림으로 약간 슬프다, 푸르죽죽하다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또 한 가지 보시죠. 자, 예를 들면 옛날에 고대에 원시인들은 동굴에다가 그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막 그림으로 많이 기록을 남겼거든요. 자, 그러면 원시인들이 그림으로 이런 걸 남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원시인이 지나갔어요. 아이 옆에 호랑이가 있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예, 호랑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아이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X 그리면 된다라는 분들 계신데, X라는 이 상징도 하나의 현대에 와서 예,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표현이죠. 네, 언어 표현이에요. 이 표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으로는요. 자, 반장이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은요, 그림이나 이런 뭐 언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결국 뭐다? 부정 표현에 유용하더라. 추상적인 표현이라든지 부정적인 표현은 어떻습니까?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쉽고 간결하죠. 자,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추상성과 부정 표현에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좀 따라오시기 편하신가요? 네, 편하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잘 이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언어는 어떻다? 언어의 본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언어는 네, 규칙이 있고요. 규칙 집에서는 규칙이 있고 창조성. 예,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언어는 형식과 내용, 즉 문법하고 의미가 서로 독립적이더라. 이런 내용들을 예,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또 어떤 특징이 있다? 추상적이고요. 추상적인 걸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부정 표현에도 유용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보신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자,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예,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어학의 하위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언어학이라고 하면 5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언어학의 하위 분야. 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언어에 사용되는 객관적 소리인 음성을 발성하는 방법이나 음성의 음향적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이죠. 즉, 자, 객관적인 어떤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음성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산출하고 있는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말의 정보를 담고요. 공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귀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음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제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제 목소리의 성별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분석하는 분야를 우리는 음성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분야는 바로 의문론입니다. 자, 언어의 체계에서 기능적인 소리를 갖는 소리인 음소나 의문을 연구하는 이 분야를 우리는 의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음소나 의문을 연구하는 분야죠. 자, 우리나라 말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의문론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수업은요, 음성학과 의문론 이 두 가지의 자,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 중에 음성학과 의문론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춘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의미론, 활용론, 형태론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살펴보시면요. 의미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는 거고요. 활용론은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로는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문법 단위인 형태소의 결합 문제를 연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단어를 쪼개고 언어를 쪼개다 보면 제일 마지막 남는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가 형태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형태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 이 언어와 이렇게 5개 나누는 거 알겠어. 너무너무 알겠는데 취지는 좋은데 너무 어렵다. 왜 우리가 이렇게 특히 언어 치료 공부하시는 분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예, 병리적인 해부학적인 내용만 알면 되지 뭘 이런 거 알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드린다면 언어 병량에서 우리가 언어 병량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병리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우리가 언어 병리학에서의 진단적인 관점에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 발달 과정에서 병리적인 이상을 구분하려면 이러한 분야, 어느 분야가 정상인지 어느 분야가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달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 5가지 반드시 아셔야 우리가 이 언어 병리학에서 앞으로 언어 공부를 하시는데 좀 쉽게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동물의 언어입니다. 자, 동물의 언어. 자, 동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했고 이러한 것들이 언어라는 게 진화론에 입각된 것이냐라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예로 동물학자들이 많이 실험들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지금 말씀드린 동물의 언어라는 챕터는 언어라는 게 진화론에 입각한 거냐라는 걸 입증하는 어떤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2가지 실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동물의 어떤 의사소통을 파악하는 실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동물에게 말을 가르쳐 봐서 동물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언어라는 게 이 동물의 언어에서 진화한 거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2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인간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원신류에서 진화되었다면 언어도 원숭이류의 통신수단에서 진화한 거냐? 자, 언어도 진화한 거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언어가 진화한 걸까요? 진화론에 입각한 것일까요? 네, 어려운 얘기죠. 이것들을 밝혀내고자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꿀벌의 팔자형 춤입니다. 자, 꿀벌의 팔자형 춤입니다. 자, 폰 브루시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요. 이걸로요. 73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폰 브루시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멍하니 보실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면 여러분들도 노벨상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폰 브루시의 꿀벌의 팔자형 춤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느 날 폰 브루시가 이렇게 멍하니 밖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꿀벌의 춤을 봅니다. 꿀벌이 팔자형으로 춤을 추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 뭔가 의사소통의 목적인 것 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 자, 꿀의 방향이 태양하고 같은 방향이면 수직으로 이런 모양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꿀의 방향이 태양과 정반대 방향이면 옆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자, 또 춤이 빠르면 꿀의 거리가 짧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이 있다. 천천히 돌면 멀리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꿀벌이 이러한 소통을 하더라, 의사 표현을 하더라라는 게 꿀벌의 팔자형 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뭔가요? 꿀벌의 이런 것들을 춤을 언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아까 기억나시나요? 창조성, 창의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꿀벌의 춤에서는 창조성이나 창의성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폰 브루시가 실험을 해봤어요. 벌을 날아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유리잔을 씌워서 꿀의 소재지까지 걷게 했더니만 거리를 나타내는 춤을 추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벌이 있는 자리에서 수직으로 50m 있는 높이는 알리지 못하더라. 결국 수직적인 거리는 전달할 수 있지만 수평적인 거리는 전달하지 못하더라.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창의성이 없는 거죠. 언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 가지고 몇 가지 자음 모음을 가지고 수백 개, 수만 개의 단어를 산출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없었다. 즉 꿀벌의 팔자형춤은 언어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자, 어때 여러분들 좀 재밌으신가요? 자, 다음 실험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동물학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원시 인류로부터 언어가 진화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언어를 유인원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죠. 가르쳐 봐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원숭이들이 언어를 배운다면 결국 언어라는 게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실험 방법이죠. 자, 그래서 1930년부터 자그마치 1980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침팬지가 가장 똑똑한 유인 원숭이잖아요. 침팬지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실험을 합니다. 자, 수많은 침팬지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실험들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근접했던 침팬지가 70년도에 사라라는 침팬지였어요. 자, 이 침팬지 같은 경우에 간단한 기호 그림을 사용해서 자, 바나나 주세요 이런 문장을 배웠습니다. 기호 그림 2개를 연결해서 바나나 주세요 이런 문장을 배웠어요. 근데 대부분은 조련사를 모방한 거였어요. 조련사를 모방한 것이었고 자발적인 언어 사용이 거의 없더라. 자발적인 언어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더라. 사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모방한 거 이거는 창조성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창의성이 있다 보기 어렵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동물의 언어다. 그래서 종합하면 뭡니까? 꿀벌의 사례도 그렇고 유인원의 사례도 그렇고 언어는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동물의 언어를 언어라고 하기는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참 길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요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배웠던 건데요. 1950년대 자, 촘스키의 생성, 보편 문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언어라는 게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 언어는 타고난 장치, LAD라고 하는데요. 이 타고난 장치를 장치가 있더라. 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더라도 모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더라. 타고난 장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적인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학의 하위 분야, 이거 오늘 배운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개가 있더라. 음성학, 의문론, 의미론, 활용론, 형태론, 이 5개가 있더라.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 음성학하고 의문론, 이 2개의 초점을 맞추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배우셨던 거 뭐였죠? 동물의 의사소통이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언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진행될 수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